어떻게 오전에는 즐거우셨어요? 그리고 아시죠? 날씨가 어제 그렇게 비가 많이 퍼부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오전에 세션 어떠셨는지 제가 한두 분한테 여쭤보고 저희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가서 마이크를 딱 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드리면 오전에 저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쭤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다들 열심히 책만 보고 계신데요. 열심히 QR코드를 찍고 계신 선생님, 네, 혹시 오전에 세션이 어떠셨는지,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스탠베어라고. 예, 저는 스탠베어라고 스테인리스 회사 대표고요. 예,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자리하게 됐는데 좋은 자리 같아요. 이제 보고 배우려고요, 좀. 네, 반갑습니다. 스테인리스 회사에 계신 분이시래요. 이런 곳을 처음 와보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네. 여기 저를 보고 계신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전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예, 수원에서 온 송은정인데요. 오전에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흐름은 좀 감을 잡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네.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으니까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한 토대 만들기, 법과 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해서 세션 1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저희 세션 1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마을 만들기 경기 네트워크의 윤명숙 공동위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세션 소개와 함께 또 함께 하실 분들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올라오시는 게 아니었던가요? 네네. 네,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네 함께 네 소개하는 시간은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제가 소개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겠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토대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이제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오늘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기 전대익 박사님부터 직접 소개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직을 맡고 있는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종희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규라고 합니다. 지역 공동체나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등 주민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민선 8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논의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금융연구원의 문준수 원장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고 그래서 되게 미래가 밝구나 이런 희망을 저도 얻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스스틸 소개 부탁드립니다. You've already heard from me. I'm Jess Steele from Hastings in the UK, just joining as a panelist on this session.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네, 굉장히 감동적인 우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오늘 저희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영국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영국 분 한 분 모셔서 영상으로 만나볼 건데요. 베터웨이 공동장 전 노퀄리티 대표 스티브 아일러의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join your conference. I'm really sorry I'm not with you in person, but I hope that I still can make a useful contribution. So, first of all, a word about myself. I now work independently. Previously, I was CEO at Locality, a network in England of around 500 community groups and social enterprises. And at Locality, we spent many years gathering evidence about the value of community groups and making the case for funding and investment. And in 2010, a new right-wing Conservative-led coalition government under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had just taken power. So this government was talking a lot about the big society, and what they meant by this was reducing the power and the size of the state, making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maller, and increasing the power and size of society. In other words, as they saw it, making it easier for people in their villages and towns and cities to take action themselves, to improve things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neighbours. So a lot of different things happened in the big society. Some were seen as working well, others not so well. Some required new legislation, but others didn't. So, for example, there was a government-funded programme to recruit and train community organisers. There was a national citizen service which was intended to give young people an opportunity to do some form of community work. And there was also something called Our Place, and this encouraged everyone in a neighbourhood to draw up a plan for working better together, and also, where possible, to share their funding and their resources. But in addition to all this, there were some things that required new legislation, and so a localism act was put into place. And I'm just going to show a slide now. So, the Localism Act 2011, as I said, introduced by a centre right-wing government. I'll focus on just a few of the provisions in the Act. There were quite a few, and not all of them really amounted to very much. So I'll focus on just three things that I think were particularly interesting and important. The first was called the Community Right to Bid. And the aim of this, as you can see here, was more community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And there was a process to go through. People, first of all, had to apply to list the land or the building as an asset of community value.
And the thing was, once it was listed, and that was up to the local council, the local authority to decide, but once it was listed, it couldn't be sold without giving local people 6 months to raise money and put in their bid. So as you can see, 6 months is a short time, and it didn't require anything to be sold. You had to wait for a sale. So there were some limitations. The second thing I wanted to mention was called the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Now, this had a different purpose. It was to try and bring about more services, local services that were run by the community themselves, run by local community groups. And again, the new legislation set out a bit of a process. First of all, there had to be an expression of interest from the community to run a local authority service. The local authority had to accept that expression of interest, and if it did, it would carry out a procurement exercise. So, this didn't require the local council to accept the expression of interest, and there was no guarantee at the end of the procurement exercise that the community group would be would be selected to run the service. So that was the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community services, and then neighbourhood planning. So neighbourhood planning was really about finding a way for local people at neighbourhood level to decide the planning rules as much as possible for themselves. And the Localism Act set out the way to do that. People would have to come together, they would have to set up a forum, they would decide the geographic area for the plan, for their plan. The local authority would need to say, okay, that seems sensible, that's fine. And then they would go on to produce a plan, and they would consult quite widely with many local people and businesses and so on about the plan. And they'd have to go through a whole process to get that right, and it would need to be checked by an independent inspector. Has it done everything that was required for a neighbourhood plan? If the answer is yes, it could then go to a local referendum. So this was, quite a significant idea. Local people would vote on having a neighbourhood plan or not. If a simple majority, over 50%, were in favour, the plan would come into force and it would have legal power. There were, of course, some limitations to this, not least that it can't be used simply as a way of blocking some, a campaign against some commercial development that people didn't like. And it had to fit in. It had to fit in with the kind of wider planning frameworks at local authority level and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So I'll just stop the slide now. And hopefully that gives you a bit of a flavour of some of the main things in the Localism Act. Now, what I would say was that at Locality, where I was working, we had an open door really. We were invited to work with government to discuss and debate and shape this new legislation. And, we drew on the experience of hundreds of community organisations to try to get the best laws possible. Now, as I've said,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provisions in the Act. And of course, we didn't get everything we wanted. And there was a lot of opposition. In particular, the big private landowners hated the proposals for community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And some people on the political right, they didn't like the idea of giving power to the people at all. And some people on the left of politics believed that the whole big society experiment was an excuse for public sector spending cuts, which of course was true. But having said all that, we were able to show a lot of evidence of what happened
when local people, including in poor neighbourhoods, were given a taste of community power. We showed that this would, could really improve the local economy, could generate wealth, and keep it in the local place. It could build community confidence, a sense of belonging. It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a lot of public amenities, and in the end, it could also improve services and produce services that really mattered to people and worked well for them, and were sometimes delivered by them. So, in the end, despite some nervousness from right and left and some of the opposition, in the end, the Localism Act was passed with cross-party support. The Conservatives, the Liberals and Labour all voted in favour. It was one of those rare times when all the political parties did, in fact, agree on the way forward. Now, I'll just say a quick word about what happened as a result of the Act. So inevitably, the results were mixed. Some things worked really well. The Community Organisers Programme, which Jess Steele, your speaker at the conference, she ran it. It was a success. 5,000 community organisers were recruited and trained, and even after the government funding stopped, there are still many hundreds of community organisers active across the country. So that was great. The National Citizen Service I mentioned, well, that was very, very expensive, and it's not clear to me that it really did a lot for young people or for communities. There was the Our Place programme, which I mentioned as well. Well, that was very cheap, and it was very popular, but it was one of those examples of stop-start government, and support was withdrawn after only 2 or 3 years. And I think that was a real shame. I think it could have made a big impact. Some of the new legal powers in the Act were not used a great deal. The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in particular, was mostly ignored. And there's a good reason for that. It was always simpler just to have a discussion with a local council about a service rather than use the heavy-handed formal powers in the Act. But even though the Act itself wasn't used for this purpose, there was still a big increase in some community-run services. For example, before the Localism Act, there were only around 10 community-run libraries, but now there are over 400, and mostly in some kind of partnership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local council. Also, the community right to bid led to 4,000 listings of assets of community value. Now, of course, not all of those listings led to actual community ownership, but still, there are now well over 120 community-owned pubs and over 400 community-owned shops. And it's still an active agenda. Recently,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under Boris Johnson announced a new £150 million fund to bring more land and buildings into community ownership. And then finally, 1,000 neighbourhood plans have passed the local referendum. People have voted in favour, and they're now in place. And they're setting the rules for what can be built and what can be developed. Of course, there have been some disappointments. There was a cross-party parliamentary committee, and it recommended strengthening the community right to bid a few years back, but those recommendations were ignored. And there is an underlying challenge. There's an annual survey by government which shows that involvement in local social action has fallen from 19% to 14% over the last 7 years across the country as a whole. Although it should be said that in the places where the Localism Act and other community programmes like community organising have taken root, those trends are much more positive. There are places in England where community life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COVID pandemic certainly shone a light on the value of community self-help and mutual aid, but it also revealed very shocking health and economic inequalities in our communities. And I have to say that the Localism Act, for all its successes, did little to address this. So
So finally, what might help to win the arguments where you are in South Korea? You probably know much better than I do, but I've been asked to make some suggestions. So I would start with storytelling. I don't mean boring case studies. I mean authentic and simple stories which people in their communities can tell about what can be achieved. And without good stories, any amount of statistical evidence, however carefully presented, will, in my experience, be ignored or dismissed. And secondly, I would say, find allies right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t is a tactical mistake to associate the community movement with the progressive left or with the conservative right. It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come the property of either. In the UK, we found some politicians on the right and left who hated what we stood for, but we also found others on the right and left who loved what we were doing. And I do hope that something similar could happen in your country. And thirdly, be patient and play the long game. When I started at Locality, someone very wisely said that any worthwhile change will probably take 15 or 20 years. And that was true. Of course we were impatient because, we see the urgent need, but we need to cultivate patience too if we are to be successful. So I'll stop there. I hope that's been helpful. I hope the rest of your conference goes well, and the very best of luck in everything that you're doing.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권화 이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 같습니다. 노클리즘 액트에 대해서 스티브 와일러가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들, 많은 것들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이란 정치적 성향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발제 부탁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저희 주최 측에서 보내드린 링크트리, 문자에 들어가시면 링크트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질문을 거기서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질문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질문을 받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실 거고, 노퀄리티에 같이 근무하신 제스스티께서도 아까 그 영상 보고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는 우리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마을기본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하시고 같이 논의하신 분이세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대욱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어떤 법과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그것의 의의는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선 저는 이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마을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용어가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대략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 사회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를 만약 얘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상당수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그런 사회적인 합의와 이 동의를 전제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 제도적 마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가슴으로 다 느끼고 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950년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삶,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을 공동체에서 같이 생산을 하고 또 같이 소비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전통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통들은 1950년대에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공동체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버렸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나의 직업 세계에서 나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으로 뭐 세금을 충분하게 낸다든가 아니면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서 나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면 된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가면은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데 그 뻘뻘 흘린 땀을 시원한 에어컨을 켜고 그 지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 세금을 내는 건데 그 전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전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그 전기를 얻게 되는지 뭐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영역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 경제는 대단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다고 우리 시장 경제와 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부가 모든 것을 세금을 냈다 그래서 다 해결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 속에는 많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이 여전히 노출되었고 정책의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수십 년이 반복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부족했던 결핍이나 어떤 우리의 공동의 문제들, 공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현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움직임이었고 그 속에서는 어떤 공동체가 발전하는 어떤 그 기저가 결국 우리 공동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니즈에 기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의 문제에 기반해서 우리 공동체가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정책적인 정책 관련자들이 특히 이제 여기서 제가 국토부나 이제 농림부의 얘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농림부에서 소농들이 전부 죽어가니까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그럼 소농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결국 농촌 마을 단위로 어떤 하나의 기업농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농촌 마을 만들기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런 농업 정책들이 그렇게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시가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를 새로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그 리뉴얼을 하는 방법들이 그냥 철거 재개발 방식들로는 기존의 주민들을 다 내쫓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공동체에 기반한 주민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의 도시 리뉴얼, 그것들을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이제 왔었는데 그 속에는 정책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떤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지 문제도 다양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 겪었듯이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마스크를 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지역 사람들의 이웃을 방문해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정책 위반자들이 이렇게 각 부처별로 자기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 나갔던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공동체를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 공동체 운동에게 필요한 재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다는 것,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유산들도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 측에서는 이런 각각의 부처들이 서로 자기 부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일종의 활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 간의 의사소통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각 부처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편리한 대로 혹은 유리한 대로 공동체 운동들을 이렇게 유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운동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조금에 점점 길들여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운동을 위해서 정부의 의존성이 점점 심화되는데 그 보조금에 목을 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나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운동에 우리가 시작했던 이 공동의 문제를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 정신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돈에 의해서 자꾸 길들여지게 되고, 공동체들이 자꾸 이제 정부의 재원에 의존이 심화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들은 정부에서는 각각의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마다 사일로 이펙트, 즉 칸막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법들이 서로 각계 약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지부의 지역사회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것들도 따로 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처들은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네 편리한 대로 유도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들은 그 정부의 재원에 의존했던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독자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많은 활동가들과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서 이런 비판들을 극복하고자 이런 법들을 관통하는 다양한 법들을 관통하는 기본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 마을 기본법이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결국 시장님을 선출해서 각각의 우리 가장 골목의 읍면동 사무소까지 공무원들이 전부 다 관할하는 이런 지방자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나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를 키우고 주민자치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법을 만들 만한 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을 관통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에 나서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치법규들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마을 기본법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여기 보시면은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2013년부터 이제 각종 이제 마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 마을 기본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민관 협업에 의해서 이제 기본법안을 만들고 현재까지 추진돼 왔고요. 최근에는 지역사회 혁신 기본법이라는 이제 다양한 또 다른 법률들과 통합해서 하나로 나가자라는 이제 법을 제정하자라는 움직임으로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정부가 최근에 또 바뀌어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건 한국만 있는 정책인데요. 주민자치 정책인데 이게 제가 한국만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외국의 주민자치는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페리시 카운슬이나 독일의 게마인대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주민 조직이긴 한데
주민 조직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형태의 주민의회나 아니면 주민행정부처럼 보이는 준자치단체처럼 보이는 이런 공적 권한들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민 조직이지만 반민 반관의 형태를 띤 이런 카운슬 형태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 대부분이 그런 형태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이 읍면동 사무소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다 관할을 하는데 다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들이 행정에 이제 관련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 조직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 조직으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수준의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제 협의를 위한 주민 대표 조직일 뿐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표성이 없었죠.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실질적인 주민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마을 계획이나 마을 총회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마을 회의나 이 타운 미팅이나 아니면 마을 계획을 만드는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면서 이제 주민자치의 공적 권한 부여를 위한 다양한 이제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작업들의 일환으로 이런 주민자치에 관한 법들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마을기본법안과 주민자치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한, 그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을 공동체나 다른 우리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권한을 줄 수 있고 그런 민간 부분에게 어떤 권한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주요 내용인데요. 결국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 어떻게 그 정부의 재원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자선화를 이룰 것이냐에 관한 내용들이 아직 초보적이지만은 이런 논의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문진수 원장님께서 마을 기금이나 다양한 이 자선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로컬 파운데이션 같은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가치자산 CVA라고 불리는 공동체 자치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목록화시키고 그 인벤토리를 작성해서 공개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마을기본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 법안에는 이 공적 권한들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법안이 각각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일단 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제정을 하는 것이 아까 영국의 사례에서 나왔지만은 이 보수와 진보 양쪽이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간 상태에서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면서 개정해 나가자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을기본법에 우리가 자산화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산화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가 공동체 우선 입찰권 같은 말씀을 이제 영국에서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본시장 논리에 약간 충돌될 여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공동체가 이런 가치자산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선 입찰권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그 가치자산을 소유한 민간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냐 그 재산의 활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것이 만약 국공유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쓰이지 않는 국공유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임의단체나 사적인 공동체 단체에게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공익적인 자산들을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제 영국의 CIC 회사법 같은 그 법에서는 자세히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이제 논의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공동체
가치, 즉 커뮤니티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은 논의들이 진행이 돼 있고 그것들을 공동체 스스로 그런 권한을 받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들도 왜 정부는 우리에게 이런 재산의 활용권을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의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의무는 같은 세트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리질리언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조그맣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think locally, think globally, act locally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운동들이 또 중요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법안들이 또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가 또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니즈 베이스의 공동체 발전에서 이 에셋 베이스로의 공동체 발전,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제도화를 향해 나가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저희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좋은 말씀도 많으신데 좀 부족하다는 거, 그거 하나와 많은 과제들을 좀 안아가는 활동가분들이 안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 풀어나갈 텐데요. 또 문제 제기도 해주실 거고 아마 대안도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후에는 이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네, 최준규 박사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경기연구원 네,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앞에서 그 첫 번째 발제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발제에서도 우리가 왜 지역의 자산이라든가 공동체의 개념과 정의라든가 아니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고 영국에서는 어떻고 한국에서는 어떤지,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치적 맥락이 어떻든 아니면 환경 그 속도감이 어떻든 간에 공동체 혹은 더 지역 단위의 작은 주체들이, 더 생활과 밀접한 단계의 주체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꼭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인터넷 기술 환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들도 개인 단위의 욕구에 맞춰서 무언가를 바꿔가는 것처럼 마을이나 공동체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닿는 욕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혁신 혹은 실험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많은 경우들의 혁신을 위한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공공에서 낮춰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보조금과 같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내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이야기했던 것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괴리감들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은 공동체의 공통의 자산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규정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면, 지금까지 뭐 이것들이 한국 사회의 100%를 포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마을 혹은 공동체의 존재 혹은 그 마을이라는 존재, 공동체라는 존재 자체의
지위를 규명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지위나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문제가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와는 조금 이 괴리감이 있어서 그 괴리감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법과 제도들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력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들을 규정해서 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서 어떤 실체를 촉진시키는 역할들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마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실체, 공동체 차원의 어떤 정책과 실체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법을 통해서 촉진되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면, 그 과정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좀 모색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산의 활용이라든가 자산의 소유권이라든가 자산의 처분 방식 등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법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마을개발법 같은 논의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앞에 첫 번째 발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 로컬리즘 액트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자산을 접근하고 지역 자산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했을 때 그 성과는 미진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은 사실 앞뒤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로컬리즘 지역의 공통적인 자산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컴페티션을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자치법규나 규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저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선 8기에서 중앙정부의 법제의 확인을 통해서 공동체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상을 확인하고 그 지위와 위상을 바탕으로 자산에 접근하는 방식들, 그래서 마을과 공동체의 역량에 맡겨놓는 접근들도 필요하지만, 민선 8기의 공동체가 그리고 마을 영역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경기도가 조금 더 다양한 정책 실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합의들을 통해서 자치법규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권한을 풀어주는 작업들도 좀 선제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 방식이 자산을 마을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보다는 그 자산의 접근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토론문을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를 들으면서 좀 머리가 복잡해진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횡설수설하듯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차승기 박사님. 사실은 저는 준비하면서 좀 복잡했으나 한 가지 우리 최준기 박사님 말씀 중에 또 간단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고 경기도에 함께 시작했을 때 시작이 바로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셔서 한 가지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문인수 원장님 말씀 드릴 건데요. 네, 함께 말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한 재정 기반 만드는 문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한된 시간이 10분이라 한 100분 정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동체를 재건하는데도 돈이 들죠. 무슨 일을 하든 다 돈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똑같이 다 돈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돈통을 생각하시기 되게 쉬운데, 기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물로서의 자산으로서의 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고,
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재정 기반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에서 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른바 자조기금이라고 얘기하는 풀뿌리 기금을 직접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그 스티브 왈라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국 로컬리즘 액트 공동체 입찰 권한이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유지가 하나 나왔는데 주민들이 저거를 마을 회관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6개월 안에 자금을 모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권한이 사라져요. 민간으로 넘어가 버려요. 자,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법제화됐을 때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그 정도 자금을 만들 수 있겠는가? 되게 회의적이실 겁니다. 그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민들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뭐 진짜 지금 같은 이 아파트 공동체에서 과연 주민들이 돈을 낼까? 되게 그게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자조기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직접 모으고 쓰고 지키는 것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을 기금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대동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로 쉽게 보실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풀뿌리 기금을 통해서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크든 작든 자조기금을 많이 만들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추장민들이 우리나라 자기 고향에다 돈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영미식 지역재단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의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에 성공한 사람이 큰 돈을 쾌척하고 그 돈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델이거든요. 왜 김밥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다가 다 갖다 주실까? 기부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는 게 지역에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돈을 갖다 써야죠. 근데 전대국 박사님 하신 말씀처럼 뭐 정부 돈은 다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하향식이고 칸막이 행정, 단년 회계, 복잡한 증빙 절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일이 구조화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갖다 쓰는 건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른바 행정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저기다 돈을 갖다 주면 잘 쓸 거야. 충분히 신뢰감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신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방정부가 할 일은 마을에서 이런 기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들을 촉진하는 겁니다. 마당을 깔아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활동 성과보상제 도입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마을 공동체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식 이름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민활동의 성과보상제입니다. 이게 영국식 소셜 임팩트 본드인데요. 뭐 이걸 깊게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정의가 뭐냐, 그걸 뭘로 측정할 거냐, 주민활동을 왜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냐, 뭐 이런 갖가지 이견들이 있을 텐데 이 주제를 한 10년 가까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용감하게 밀어붙이셔라. 경기도가 만들면 그게 선례가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도부터 이 추장민들이 고향에 대한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에다 기부를 하면 답례품으로 유가증권, 지역화폐죠. 혹은 이제 뭐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지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는 특공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돈을 마을 기금의 매칭 재원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활동 성과보상제와 연계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적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전국에 16개의 지적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보증재단은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채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자, 마을기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설 만들고 자산화 하실 때 그 자산화 자금에 대한 상당 부분 은행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보증 설 수 있어요. 지금 현행 제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품만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지사님께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지사님 다 듣고 계신 거죠, 그죠? 네. 제가 정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기금은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마을 주민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활동가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마을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 소득의 1%를 좀 내줄 수 있으세요? 라고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당신 소득의 1%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도전 과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마 저희에게 남겨진 제일 큰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주민활동 성과 보상이란 것이 사실 지금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활동에 마을 활동에 접목할 것인가는 앞으로 좀 연구하고 같이 또 논의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성공 사례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정대욱 박사님께서 그 전에 연구하신 것들이 있어서 좋은 좀 앞으로의 우리 활동에 좋은 또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제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우선 이따 좀 말씀 들어보고요. 우선은 플로어에서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많은 질문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 질문이 막 엄청 쌓인다고 그랬는데 오전에는 저희는 질문이 몇 가지 안 들어왔습니다만 먼저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틸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노클리티 법에 의해 진행되는 지역공간 공동기획의 대상이 어떤 게 있나요? 단독 건물 유형인지 골목길 규모인지 더 큰 규모의 개발 유형인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Yes, we haven't used the Localism Act very much. It's been an important backdrop for us. It's a message rather than a particularly useful tool. It's worth bearing in mind that because it was passed by a Conservative government, many local councils come from the other political party and they almost deliberately ignore it or even obstruct it. So there is a danger that such a law, if it's associated very much with one party, will be obstructed by the councils and not be that useful. We do work with our local councils, but we don't talk about the Localism Act with them. However, I do think it's worth bearing in mind that the message is important, probably more important than the tools. The message that there are such things as assets of community value is just a really important message for everybody, both for communities themselves and for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And in fact, communities going out and looking at what are the assets of community value in our area is an important participative process in itself.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겠지요?
네, 다음은 그 전대웅 연구위원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주민들이 공모 사업이 아니라면 재원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더불어 시민 참여 수단과 시간제 은행에 대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민 참여 수단과 시간제 은행에 대해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보조금 외에 우리가 사실 보조금에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 참여 예산제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민세 환원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공적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다만 공모 사업은 여러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와서 컴페티션을 통해서 이제 일정 재원들을 확보하는 건데, 그런 컴페티션의 방법보다는 지역사회에 주어진 재원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배분하는 방식의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SIB 같은 게 되게 좋은 이제 사례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들의 성과를 갖다가 입증한 다음에 우리가 이 정도의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보상해 달라는 이런 원리입니다. 즉 보조금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다음에 이만큼의 성과가 있으니까 돈을 달라라는 개념이죠. 그런 사회성과 보장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공적 재원의 활용 방법들이 있는데 꼭 현금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들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활동에 이미 2015년도 발표하신 거죠? 그 논문 예, 주민활동에 있어서 사회성과 보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논문을 발표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뭐 저 혼자 연구한 건 아니고요. 다 같이 이렇게 문 원장님도 같이 고민해 네네네. 같이 고민했던 네. 내용들인데 그 영국의 피터보로 교도소의 사례가 되게 유명했던 사례죠. 그래서 그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예를 들면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그것에 들어가는 그 공공 재원들을 만큼의 절약된 만큼의 공공 재원을 보조금으로 받는 형식의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 재원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공공 재원을 얼만큼 절약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들을 입증하는 과정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 잘 연구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금 부연하면 먼저 투자자를 유치해서 성과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고 이게 성과가 났다 그러면 정부가 다시 이윤과 합쳐서 같이 투자한 기간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이미 이제 성과가 나온 공동체에다가 그 기금을 주는 거. 우리 공모 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운영기관이 그 공동체를 선정해서 같이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나왔으면 이미 거기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과가 나왔을 때 정부가 거기에 다시 보상해주는 이런 거에서 굉장히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너무 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좋은 성과를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인수 원장님 혹시 같이 또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토론문에 이제 이 선거보상제를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드래프트를 제가 올려놓긴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설계하고 구조화시킬 때 특히 이제 임팩트의 정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객관적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량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의 기본 정의는 어떤 재화 서비스의
사회에 대한 상대적 가치거든요. 사회에 대한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 상대적 가치를 절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식 맥락에서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경기도에서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혹은 시군 단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그냥 정하면 돼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인 것 같아, 우리 거인 것 같아라고 하면 되거든요. 영국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소셜 밸류라고 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거의 10년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퉁쳐서 말씀드렸지만 그 합의하는 거죠. 우리 마을, 우리 시군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네. 네, 간결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데 왠지 멀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네, 많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연간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마을 기금을 운영할 때 금융법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와 관련된 해법 또는 편법이나 이런데 여기서 편법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해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문인수 원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예, 뭐하고 충돌된다고요? 마을 기금을 운영할 때 금융법. 아, 네. 그 일단 마을 기금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기본법이 지금 이제 2가지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기금과 재단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도 그거를 만드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종 다양한 법률과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기금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큰 규모의 기금을 상상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마을 기금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이든 재단이든 일단 이렇게 대동계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마을에 필요한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고 돈을 붓는 거거든요. 개인의 사욕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크든 작든 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내서 그 목적에 맞게 돈을 쓰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한 번의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축적하실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조금 더 큰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정부 돈도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자체 지방기금법에 나와 있는 지방기금도 위탁받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보조금에 매달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위험이 큰 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조기금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 이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까 스티브 아일러가 be patience라고 있잖아요. 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용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 용감한 3사람이 있으면 뭐든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용감한 3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또라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요, 답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박사님께서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대답하시겠다고 그래서 질문에. 예. 네. 아까 그 2번째 질문이 이제 결국은
최근에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그것들의 자원봉사가 아닌 어떤 그 활동을 그 시간제 임금 같은 것으로 환산하면서 이제 지급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뭐 시간당 10,000원이다 그러면은 공동체 활동의 이 봉사 활동의 대가를 시간당 10,000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아까 법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들이 거기엔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우리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들을 위한 활동들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람직한지 공익이나 공공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입증하는 과정들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적인 문제는 법적인 권한과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 수반되는 의무 두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을 많이 논의하는데 권한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는 어떤 분이 우리 최종규 박사님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기본법과 주민자치 관련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근데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마을공동체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첫 번째 발제에 여는 말씀이었던 부분이나 두 번째 부분에서도 계속 내왔던 것처럼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편향이라든가 관점을 가지고 갈등의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실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향된 관점이라는 오해 혹은 편견들이 갈등의 요소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 정치적인 지형의 문제 혹은 한국 사회의 갈등의 문제 등도 있겠지만 아까 토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의 실체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측면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마을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는 영역 혹은 마을이라는 영역의 실체를 보다 두텁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 뭐 굉장히 교과서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편견들이 좀 더 걷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지수 원장님, 제수스틸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관련법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께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가 제정해야 할 법에 담아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수스틸? Thank you. Yeah, I will follow on from what was just said as well, because that idea of community people as trouble, as troublemakers, is really important to tackle, because it's a fundamental lack of trust in local people. And we need to reshape that. And I think the way we did that in the UK was through the Community Organisers Programme, which, as Steve said, was very successful. And the reason it was successful was that it didn't have a particular agenda. The only agenda was to encourage association, to encourage people to come together to solve their problems. But it didn't have specific outcomes that were written down in advance. And I would really encourage you to think about
is there a way to lobby for such a program? The Community Organisers Program was the biggest example of training community organisers ever tried in the world. Friends in the United States, where community organising has been around a long time, were very jealous that we had this program to train large numbers of community organisers not to do government work, but to do community work. And it was the greatest contribution of that government, the David Cameron's government, was to trust people that if they were given that infrastructure, that support, then they could take those baby steps that were being spoken about. They could learn how to work on their own behalf, and that at the end of the day, that would not be trouble, it would be an asset, it would be a good thing. So I think that that's the biggest message of all, is that basic trust in people to do good in their communities and to do the right kind of good because they know better than any politician or official can ever know about what's needed in their area. 예, 뭐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합니다. 그 로컬리즘 액트가 갖고 있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거듭 나오는 이제 이른바 이제 입찰 권한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유지 사용 신청권이거든요. 국유지의 공유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을 무상으로 혹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공동체에 부여하는 겁니다. 일단 그 뭐 전국적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유지가 별로 없어요. 뭐 나쁘게 말하면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영화 문제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나왔다고 만약에 한다면, 야, 저 땅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혹은 저 땅을 어떻게 쓰자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난상 토론이 벌어지게 될 거고 거기에 또 수많은 또 파리들이 달려들 텐데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민자치 혹은 마을에서 그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걸 상상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과연 있는가 지금? 그 반론을 제압하고 공공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거는 마을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앵커가 있어야 주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실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도 사실은 그 많은 이제 그 법 시행 과정에서 이른바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무수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 토지를 개발하고 실제 그걸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 능력이 되게 모자란다라고 그렇게 포기한 사업도 되게 많았습니다. 영국도 그럴진데 우리는 뭐 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법제화가 되는 거는 굉장히 빠르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우리의 자치 역량이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들, 고민들을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활동가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 뭐 그냥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영원히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 험난한 지금 과정을 계속 뚫고 가란 얘기냐 뭐 이런 생각 아마 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외쳐야 된다. 외치고 우리의 권리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정당성 이런 것들 공공에다가 계속 싸우면서 획득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축적이 돼야 전 임계점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선동적인 발언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수 많이 받으시는데요. 네, 네, 선동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으십니다. 두 번 말씀이 어쨌든 법과 제도의 우선에서 우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두 개는 할 시간이 없는데 또 질문이 들어오네요. 한 가지는 전대욱 박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께서 회의는 주민 조직이 의회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기본법에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주민자치회의 다시 한번 어떤 기능이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 예. 주민자치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반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들의 대표성 우리가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추대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읍면 동장님들이 그냥 선정을 했죠. 그것은 주민 측면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구성된 것이 아니라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그냥 주민과의 협의 채널을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이 그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이런 공적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부여가 들어갈 텐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구성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이제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주민들에 의한 선출 방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선거는 아니더라도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공적 권한들이 부여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여되는 권한들은 뭐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영국 사례에서 나와 있는 이 근린 계획권, 다시 말해 네이버후드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 근린 생활권 단위에서의 기본적인 계획권이라든가 이 마을 총회라든가 이런 걸 지금 저희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권한들이 사실은 공적 권한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주민 참여 예산제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같은 재원 같은 것들을 어떤 활동에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기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스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동체 활동 참여자들이 세대나 성별에서 편중되는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영국은 어떤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역. Okay,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There are many, many women involved in community activity throughout the UK. Probably more women than men involved in community activity, but there are more men than women who are in charge of community activity. So the power is not even. The work is done by women, the decisions are made by men too often. That's a very big generalization and isn't true throughout. But we obviously want to involve everybody. Villages and neighbourhoods are made up of everybody, including older and younger people. You have to think about who you are reaching and always remember who is not in the room. Look around. Who is missing? Where are they? And why are they not there? Can you go out and reach them? Are there different ways of reaching people? But we need to remember that power isn't just something that happens in politics. It happens in everyday life. It happens in communities. And it's structural. And we need to address it structurally as well as through behaviour, day in, day out. Can I just say one more thing about representative and participative? So we have parish councils and they are elected. But we also have development trusts and local trusts, and they are not elected. They're only elected by their members who can join for free. They're not elected by the wider public.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both, to have representatives and also to have participative approaches where people can step forward and become community leaders just by taking action, not by having to go through especially party political elections.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 상황과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 안내드리면
시즌 2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실 거라서 저희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30초씩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제 문인수 원장님께서 많이 이제 격려와 독려를 해주셨는데요. 뭐 저는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왜 주지 않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나 이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입증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희 박사님. 네, 그 오늘 법제와 관련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좀 더 이야기를 만들었던 부분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들을 사회에 증명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여전히 희미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보다 명확하게 조금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증명해 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가치에 대한 논의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진행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앙에 대한 제도에 대한 요구 혹은 가치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경기도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당당한 요구와 권한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기 아마 공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마을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 같이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을 재정 안정성에 두시고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깊게 다루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늘상 뒤로 밀리지만 매우 중요하고 바로 시작해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o I just say, don't be put off by how complex this all sounds. Think clearly about the tools that you want, things that would help you do the work that you want to do. Try and get those tools and then make use of whatever compromise actually emerges. You won't get what you ask for, but you won't get anything if you don't ask. 네, 감사합니다. 어렵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매우 유익한 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우리 연사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